안개 낀 새벽. 강변은 고요했다. 강물은 은빛 비늘처럼 반짝이며 어둠 속을 유유히 흘러갔다. 이지훈은 카메라를 든 채 강가에 서 있었다. 5년 전, 동생 지은을 잃은 후 그의 삶은 흑백 사진처럼 무채색으로 변해버렸다. 지은은 밝고 사랑스러운 아이였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지훈의 세상 전부를 무너뜨렸다. 사고는 의문의 교통사고로 종결되었지만 지훈은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을 계속해서 의심하고 있었다. 그는 풍경 사진을 찍으며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 애썼지만 고독과 상실감은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쓸쓸한 풍경이었다. 지훈은 카메라 렌즈를 통해 안개 낀 강변의 풍경을 담고 있었다. 그때였다. 저 멀리 강 건너편. 낡고 버려진 오두막에서 희미하게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인가 싶었지만 이내 그 소리는 뚜렷한 울부짖음으로 변했다. 처절하고도 애절한 소리였다. 마치 영혼이 울부짖는 듯한 슬픈 소리였다. 지훈은 셔터를 누르던 손을 멈췄다. 개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지고 격렬해졌다. 단순한 개 짖는 소리가 아니었다. 고통과 절망, 그리고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듯한 울부짖음이었다. 호기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의 심장을 조여왔다. 그는 카메라를 내리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강을 따라 난 좁은 오솔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갔다. 점점 더 가까워지자 낡은 오두막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나무로 지어진 오두막은 지붕이 무너지고 벽은 썩어 있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찾지 않은 유령의 집 같았다. 개 짖는 소리는 오두막 안에서 나오고 있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오두막에 다가갔다.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밟고 문 앞에 섰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틈새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저기요, 안에 누구 계세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개 짖는 소리는 잠시 멈췄다가 더욱 격렬하게 울려 퍼졌다.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를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다. 개였다. 털이 덥수룩한 황갈색 개였다. 개는 문 앞에서 무언가를 지키는 듯 웅크린 채 경계하고 있었다. 괜찮아. 해치지 않아. 지훈은 조용히 속삭였다. 개는 지훈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울부짖는 소리를 멈추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 눈빛은 두려움과 함께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지훈은 개에게서 기이한 감정을 느꼈다. 단순한 짐승의 눈빛이 아니었다. 마치 인간의 영혼이 깃든 듯한 눈빛이었다. 지훈은 문을 열려 했지만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다. 그는 오두막 주변을 돌아 다른 출입구를 찾아 나섰다. 오두막 뒤편에는 낡은 창문이 하나 있었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틈새로 강한 바람이 불어왔다. 지훈은 창문을 통해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다. 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고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오두막 한가운데에는 낡은 침대와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개는 지훈이 들어오자마자 그에게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이빨을 드러냈다. 하지만 공격하기보다는 경고하는 듯한 몸짓이었다. 지훈은 개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진정해. 난 널 해치지 않아. 너를 돕고 싶을 뿐이야. 개는 지훈의 말을 알아들은 듯 잠시 멈칫하더니 지훈의 발치에 있는 나무 상자를 킁킁거렸다. 그리고는 다시 지훈을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상자 안에 무언가를 보라고 말하는 듯했다.
지우는 개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개의 털은 거칠었고 몸에는 긁힌 상처와 진흙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오랜 시간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고통받은 듯했다. 지우는 개가 가리키는 나무 상자를 열었다. 낡고 녹슨 철제 상자였다. 상자 안에는 먼지가 쌓인 여러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낡은 사진 한 장, 색바랜 그림책 한 권, 그리고 작은 은색 목걸이 하나. 목걸이에는 달고 다른 초승달 모양의 펜던트가 달려 있었다. 지우는 사진을 집어들었다. 흐릿한 사진 속에는 어린 여자아이와 개가 함께 웃고 있었다. 개의 생김새는 지금 이 개와 놀랍도록 흡사했다. 여자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어딘가 슬픔이 서려 있는 듯했다. 지우는 사진 속 여자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다. 그때였다. 지훈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있었다. 5년 전 지은의 방에서 보았던 낡은 사진 속 아이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그리고 이 초승달 모양의 펜던트, 지은이 항상 목에 걸고 다녔던 펜던트와 똑같았다. 지훈은 혼란스러웠다.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일까? 걔는 지훈의 표정 변화를 눈치챘는지 낮은 소리로 낑낑거리며 그의 손을 핥았다. 지훈은 걔를 바라보았다. 걔의 눈빛은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었다. 지훈은 걔가 이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듯한 기이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지훈은 상자 안에 있던 낡은 그림책을 펼쳤다. 그림책의 첫 장에는 하윤에게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다. 하윤, 사진 속 여자아이의 이름일까? 그림책 속에는 온통 어둡고 슬픈 그림들 뿐이었다. 철창 안에 갇힌 아이의 모습, 슬픔에 잠긴 개의 모습, 그리고 알 수 없는 주사기와 약병들. 아이가 겪었을 고통이 그림을 통해 고스란히 전달되는 듯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살려줘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쓰여 있었다. 지훈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이 오두막은 단순한 버려진 공간이 아니었다. 이곳에는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이 개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본 목격자였다. 지훈은 개를 끌어안았다. 미안하다. 이제 내가 너를 지켜줄게. 개는 지훈의 품에 안겨 몸을 떨었다. 그리고는 지훈의 얼굴을 핥았다. 털에 묻은 피와 진흙이 지훈의 옷에 묻어났다. 지훈은 개의 상처를 살폈다. 심각한 상처들이었다. 그는 개를 데리고 오두막을 나섰다. 개는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고 지훈의 뒤를 따랐다. 오두막을 나서자 새벽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다. 지훈은 개를 병원으로 데려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이 모든 비밀을 파헤치기로 다짐했다. 지은의 죽음과 이 오두막의 비밀, 그리고 이 개, 이 모든 것이 무언가로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은퇴한 강력계 형사인 강민호에게 연락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강민호라면 이 모든 미스터리를 풀 수 있을지도 모른다. 병원에서 개의 상처를 치료하는 동안 지훈은 개에게 달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초승달 모양의 목걸이를 떠올리며 지은이의 이름과 비슷한 느낌으로 지은 이름이었다. 달은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지훈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슬픔과 함께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달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달은 새로운 환경에 불안해했지만 지훈의 곁에 있으면 금세 안정을 찾았다. 지훈은 밤새도록 달과 상자에서 발견된 물건들을 번갈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사진 속 여자아이 하윤과 자신의 동생 지은 사이의 연결고리, 그리고 달이 이 모든 사건의 핵심에 있다는 확신.
그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있지 않을 것이었다. 달과 함께 그는 잊혀진 진실을 찾아 나설 것이었다. 지우는 달과 오두막에서 발견한 물건들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사진 속 아이 하윤과 동생 지은의 묘한 연결고리, 그리고 달의 슬픈 눈빛은 그를 잠 못 들게 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는 달을 데리고 옛 은사였던 강민호 형사를 찾아갔다. 민호는 지훈의 아버지와도 절친한 사이였고 지은의 사고 당시 수사를 맡았던 베테랑 형사였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그의 날카로운 직감과 통찰력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강민호의 아파트는 조용했다. 현관문을 열자 민호는 지훈과 달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지훈아, 이게 누구냐? 네가 웬일로 날 찾아왔냐? 그리고 이게는 어디서 데려온 거냐? 지훈은 달을 소개하고 오두막에서 발견한 물건들을 민호에게 보여주었다. 사진, 그림책, 그리고 초승달 펜던트 목걸이. 형사님, 이 모든 게 지은이 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 하윤이라고 적혀 있는데 지은이 어릴 적 사진과 너무 닮았어요. 그리고 이 목걸이, 지은이가 항상 하고 다니던 목걸이랑 똑같아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호는 물건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지은의 사고는 그에게도 깊은 상처로 남아있었다. 그는 당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 초승달 펜던트는 나도 기억한다. 지은이가 늘 목에 걸고 다녔지. 그런데 이 그림책은 처음 보는군. 내용이 기묘하군. 민호는 그림책 속의 어두운 그림들을 유심히 살폈다. 아이를 가두고 주사를 놓는 그림이라니, 이건 단순히 아이의 상상이 아닌 것 같군. 바로 그때였다. 조용히 민호의 발치에 앉아있던 달이 갑자기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그림책 속 주사기 그림에 코를 박았다. 달의 털이 곤두서고 눈빛은 격렬하게 흔들렸다. 마치 그림 속의 장면을 직접 목격한 듯한 반응이었다. 달이 왜 저러는 거죠? 지훈이 놀라 물었다. 민호는 달을 유심히 관찰했다. 개의 눈빛에서 단순한 두려움을 넘어선 깊은 고통과 분노가 느껴졌다. 이 개, 뭔가 알고 있는 게 틀림없군. 이 그림책 내용과 관련된 끔찍한 기억이 있는 모양이야. 민호는 잠시 망설였다. 지은의 사건을 다시 파헤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달의 눈빛과 지은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외면할 수 없었다. 좋다. 내가 돕겠다. 하지만 이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닐 거다. 네 동생의 죽음과도 연관되어 있을 테니 각오해야 할 거다. 어떤 어려움이라도 감당하겠습니다. 지은이의 억울함을 풀고 싶어요. 지은의 눈에 결의가 스쳤다. 그들은 먼저 그림책과 사진, 목걸이를 정밀 분석하기 위해 전문가를 찾아갔다. 그림책의 종이 재질과 잉크 성분을 분석한 결과 15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사진 역시 오래되었지만 특정 인화 방식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민호는 이 모든 단서들이 어떤 특정 기관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이 초승달 펜던트 말이다. 단순히 장신구가 아닐 수도 있겠군. 민호는 펜던트를 이리저리 돌려보았다. 어딘가에 숨겨진 장치나 표식이 있을지도 몰라. 민호는 펜던트의 이음새 부분을 유심히 살피다가 미세한 틈을 발견했다. 그 틈을 벌리자 펜던트 안에서 아주 작은 마이크로칩이 튀어나왔다. 지훈과 민호는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게 뭐야?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마이크로칩을 집어들었다. 아마도 이 펜던트의 진짜 용도일 겁니다. 이것을 통해 어떤 정보가 저장되거나 송신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즉시 마이크로칩을 분석했다. 칩 안에는 암호화된 데이터 파일이 들어있었다. 민호는 그의 오랜 정보원에게 연락해 암호 해독을 의뢰했다. 며칠 후 암호가 해독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칩 안에는 놀랍게도 어린아이들의 녹음된 음성 파일과 위치 추적 기록, 그리고 알 수 없는 숫자와 기호들이 담겨 있었다. 음성 파일 속 아이들의 목소리는 공포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건 납치된 아이들의 목소리 같군요.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위치 추적 기록을 보니 이 아이들이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곳으로 옮겨 다닌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록은 햇살 요양원이라는 곳으로 연결됩니다. 수지는 햇살 요양원이라는 이름에 섬뜩함을 느꼈다. 어딘가 익숙한 이름이었다. 민호는 과거의 수사 기록을 다시 뒤졌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햇살 요양원은 5년 전 지은의 사고와도 연관이 있는 곳이었다. 당시 지은은 사고 당일 그 요양원 근처를 지나가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사는 단순한 교통사고로 종결되었고 요양원과의 연관성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지은이의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민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지은이가 이 요양원의 비밀을 우연히 알게 됐고, 그래서 제거된 것일 수 있어. 이 마이크로칩은 지은이가 위험에 처했을 때, 혹은 어떤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 사용했을지도 모른다. 달은 민호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낮게 끙끙거리며 그의 발치에 머리를 비볐다. 달의 눈빛은 무언가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듯 했다. 마치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보았다고 말하는 듯 했다. 지우는 달을 끌어안았다. 달아, 네가 알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 지은이를 위해, 그리고 하윤이라는 아이를 위해. 민호는 마이크로칩에서 발견된 위치 추적 기록을 바탕으로 햇살려 양원의 과거와 현재를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요양원의 재정 상태, 직원들의 이력, 그리고 과거 발생했던 수상한 사건들을 조사했다. 그러던 중 그는 한 인물의 이름에 주목했다. 김진우. 그는 과거 유명한 신경과학자였지만 윤리적인 문제로 학계에서 퇴출당한 전력이 있었다. 햇살 요양원의 설립자로 등록된 인물 중 한 명이었다. 김진우, 이자가 이 모든 사건의 배후일 가능성이 높군. 민호는 김진우의 과거 논문들을 찾아보았다. 그의 논문들은 인간의 뇌 기능을 조작하고 기억을 지우거나 주입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다루고 있었다. 미친놈이군. 이자가 아이들을 상대로 그런 끔찍한 실험을 저질렀을지도 모릅니다. 지우는 김진우의 사진을 보는 순간 섬뜩한 기시감을 느꼈다. 꿈에서 본 듯한 얼굴이었다. 어둡고 차가운 눈빛,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길쭉한 손가락. 지은의 마지막 통화에서 이상한 아저씨라고 언급했던 그 인물이 김진우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김진우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현재 모습을 감춘 채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과거 연구실과 관련된 단서들을 찾아냈다. 민호는 자신의 오랜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김진우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던 중 달이 갑자기 이상 행동을 보였다. 달은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화면을 보고 격렬하게 지저댔다. 뉴스 화면에는 김진우 교수의 과거 학회 강연 모습이 담겨 있었다. 달의 눈빛은 공포와 분노로 이글거렸다. 마치 김진우가 자신에게 어떤 끔찍한 일을 저지른 장본인님을 알아본 듯했다. 달아, 진정해. 지훈이 달을 쓰다듬었다. 달은 진정되지 않았다. 오히려 지훈의 팔을 물어뜯을 듯이 달려들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고통과 함께
과거의 트라우마가 깊이 박혀 있는 듯했다. 달이 김진우를 알아본 것 같습니다. 이 개는 분명히 김진우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어쩌면 이 달이라는 개는 단순한 목격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개 자체가 김진우의 실험 대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추측은 소름 끼치도록 정확했다. 달의 목숨 건 울부짖음은 단순히 고통의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잊혀진 진실을 세상에 알리려는 필사적인 절규였다. 지우는 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지은이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김진우의 모든 악행을 밝혀내겠다고 맹세했다. 그들의 앞에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달과 함께 그들은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내디뎠다. 김진우 교수가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훈과 민호는 그의 행적을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마이크로칩에서 복구된 데이터와 하윤의 그림책, 그리고 달의 반응은 김진우가 단순한 과학자가 아닌 윤리의식 없는 잔혹한 범죄자임을 시사했다. 특히 달이 김진우의 얼굴을 보고 보인 격렬한 반응은 민호에게 달이 단순한 목격자가 아닌 김진우의 직접적인 피해자일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을 품게 했다. 민호는 그의 오랜 경찰 인맥을 동원하여 김진우의 은밀한 자금 흐름과 숨겨진 연주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김진우는 학계에서 퇴출된 후에도 거액의 자금을 불분명한 경로로 조달받아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 자금의 출처를 파헤치자 놀랍게도 몇몇 고위층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김진우의 불법적인 연구에 투자하거나 혹은 그를 비호하며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자들이었다. 이건 단순한 과학자의 일탈이 아니야. 거대한 조직적인 범죄라고. 민호는 자료들을 보며 이를 갈았다. 이들은 아이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려 했어. 인간 이하의 짓이야. 지우는 달을 쓰다듬었다. 달은 그의 품에 안겨 있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기색을 지우지 못했다. 달의 몸에 난 상처들은 아직 아물지 않았고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트라우마가 새겨져 있었다. 달이 그 모든 걸 겪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지는군요. 지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민호는 자료들 속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김진우가 과거 햇살 요양원에 고액의 기부금을 정기적으로 후원했다는 기록이었다. 그리고 햇살 요양원의 원장은 김진우의 대학 후배이자 그의 연구 조교였던 박혜진이었다. 박혜진, 이 여자도 김진우의 공범이 분명해. 요양원을 위장 삼아 아이들을 김진우에게 넘겼을 거야. 민호는 즉시 박혜진의 행방을 추적했다. 하지만 그녀 역시 김진우처럼 학계에서 자취를 감춘 지 오래였다. 민호는 김진우의 연구실에서 발견된 낡은 서류철 속에서 몇몇 아이들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발견했다. 대부분 고아원이거나 보호자 없는 아이들이었다. 그리고 그 명단 속에는 하윤이라는 이름과 함께 이지은이라는 이름도 적혀 있었다. 지은의 이름이 나오자 지훈은 충격에 휩싸였다. 지은이가 왜 여기에? 지훈의 손이 떨렸다. 지은이는 사고로 죽었어요. 그런데 왜 이 명단에 있는 거죠? 민호의 얼굴도 굳어졌다. 이 명단이 작성된 시점이 지은이 사고가 나기 전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지은이가 햇살 요양원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어 있었거나 김진우의 타겟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훈은 5년 전 지은과의 마지막 통화를 떠올렸다. 지은은 사고 당일 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오빠, 나 이상한 거 봤어. 어떤 아저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상한 건물로 들어가는 걸 봤어. 아이들이 너무 무서워 보였어. 라고 말했다. 당시 지훈은 지은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어린아이의 단순한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연결되는 듯했다. 지은은 김진우의 비밀을 목격했고, 그래서 제거당한 것이었다. 지은이는 죽은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 명단에 이름이 있는 아이들 중 몇몇은 사망 기록이 있지만 실제로는 행방불명 처리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장기 매매나 불법 실험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위장일 수 있죠. 지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지은이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그의 마음속에 피어났다. 그 희망은 그에게 다시 한번 싸울 힘을 주었다. 그럼 지은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김진우가 지은이를 어디로 데려갔을까요? 달은 지은의 불안감을 느꼈는지 낑낑거리며 그의 손을 핥았다. 그리고는 김진우의 사진을 킁킁거렸다. 달의 눈빛은 무언가를 지시하는 듯했다. 민호는 달의 행동을 유심히 살폈다. 달이 김진우가 있는 곳을 알려줄 수도 있겠군. 민호가 말했다. 이 개는 김진우에게 직접적인 원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김진우의 시설에서 탈출한 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달의 반응을 단서 삼아 김진우의 숨겨진 거처를 찾아 나섰다. 김진우는 자신의 과거 연구실 근처에 버려진 한 폐병원 건물을 비밀 기지로 사용하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허물어져 가는 흉물이었지만 지하에는 최첨단 설비와 연구시설이 갖춰져 있었다. 지훈과 민호, 그리고 달은 폐병원 건물에 잠입했다. 달은 앞장서서 그들을 이끌었다. 달은 건물 내부의 복잡한 통로들을 망설임 없이 지나갔다. 마치 이곳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듯했다. 민호는 달의 발걸음을 따라가며 그의 과거 경험을 떠올렸다. 그 역시 한때 이와 비슷한 비밀 시설을 추적했던 적이 있었다. 폐병원 지하 깊숙한 곳. 그들은 굳게 닫힌 철문 앞에 섰다. 철문에서는 희미하게 기계음과 함께 사람들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달은 철문 앞에서 멈춰서서 낮게 으르렁거렸다. 달의 눈빛에는 공포와 함께 분노가 서려 있었다. 여기가 김진우의 비밀 연구실이 분명합니다. 민호가 말했다. 이 안에 지은이와 하윤이,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철문을 열기 위해 잠금 장치를 해제하려 했다. 그때였다. 등 뒤에서 싸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결국 여기까지 찾아왔군. 이지훈, 강민호, 김진우였다. 그는 흰 가운을 입고 부하들을 이끌고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섬뜩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의 눈빛은 광기에 물들어 있었다. 김진우 내놈이 저지른 짓은 용서받을 수 없다. 민호가 소리쳤다. 용서, 나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 위대한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너희 같은 하찮은 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지. 김진우는 비웃듯이 말했다. 내 영혼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다. 완벽한 인간을 만들고 질병을 정복하는 것. 너희는 나의 실험을 방해할 권리가 없다. 아이들을 이용한 잔인한 실험이 인류를 위한 일이라고 내놈은 악마다. 지은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김진우는 달을 보며 차갑게 말했다. 오, 이계를 데리고 있었군. 그래, 이계는 나의 첫 번째 실험체 중 하나였지. 녀석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입했지.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극대화하는 약물 말이다. 덕분에 녀석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을 테지. 너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이게 덕분이겠군. 지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달이 김진우의 실험체였다니. 달의 눈빛에서 느껴지던 슬픔과 트라우마가 이해되는 순간이었다. 달은 김진우를 향해 맹렬하게 으르렁거렸다. 온몸을 떨며 김진우에게 달려들 기세였다. 그래, 녀석은 나를 증오하겠지. 하지만 그 증오 덕분에 녀석은 더 강해졌다. 김진우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하지만 이제는 쓸모가 없어. 모두 제거해라. 김진우의 명령에 부하들이 달려들었다. 강민호는 노련하게 부하들을 제압했지만 수는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우는 달을 보호하며 싸웠다. 그는 카메라로 익힌 민첩함으로 부하들의 공격을 피했다. 달은 지훈의 곁에서 그를 보호하며 함께 싸웠다. 달은 김진우의 부하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의 팔과 다리를 물어뜯었다. 치열한 격투가 벌어지는 동안 민호는 김진우가 들고 있던 작은 리모컨을 보았다. 리모컨에는 자폭이라는 버튼이 있었다. 김진우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자폭 장치를 설치한 것이 분명했다. 지훈아, 저자가 자폭 장치를 가지고 있어 증거를 인멸하려는 거야. 민호가 소리쳤다. 지훈은 김진우에게 달려들었다. 김진우는 광기 어린 눈으로 리모컨 버튼을 누르려 했다. 그 순간 달이 김진우의 팔을 맹렬하게 물어뜯었다. 김진우는 고통에 신음하며 리모컨을 떨어뜨렸다. 리모컨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났다. 김진우는 분노에 찬 눈으로 달을 노려보았다. 이 하찮은 짐승이.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민호가 미리 연락해 둔 것이었다. 김진우와 그의 부하들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젠장 후퇴다. 증거는 다시 만들면 돼. 김진우가 소리쳤다. 김진우와 그의 부하들은 비밀 통로를 통해 도주하려 했다. 하지만 달은 김진우의 냄새를 쫓아 맹렬하게 달려갔다. 지훈과 민호도 달을 뒤따랐다. 그들은 김진우가 도주하려던 통로 앞에서 그를 막아섰다. 통로 끝에는 낡은 환풍구가 있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어. 김진우, 민호가 소리쳤다. 김진우는 광기에 물든 눈으로 지훈과 민호를 노려보았다. 너희들이 감히 나의 위대한 연구를 방해하다니 후회하게 될 거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하며 지훈에게 달려들었다. 지훈은 김진우의 공격을 피하고 그를 제압했다. 그 순간 경찰 병력이 폐병원 안으로 들이닥쳤다. 김진우와 그의 부하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경찰이 공장 내부를 수색하는 동안 지훈은 달을 끌어안았다. 달은 지쳐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다. 그는 지훈의 손을 핥았다. 지훈은 달에게서 깊은 유대감을 느꼈다. 달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는 지훈의 가족이자 이 모든 비밀을 함께 파헤쳐온 동반자였다. 민호는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다. 수고했다. 지훈아, 이제 지은이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지훈은 희미하게 웃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지은이에 대한 희망과 함께 달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뒤섞여 있었다. 김진우의 비밀 연구실이 드러나자 그 안에서 수많은 아이들의 이름과 함께 지은의 이름이 적힌 의료 기록이 발견되었다. 지은은 살아있었다. 그는 반드시 지은이를 찾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진우가 체포되자 경찰은 그의 폐병원 지하 연구실을 면밀히 수색했다. 그 안에서 발견된 것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잔인한 약물 실험음 기록, 신체 데이터, 그리고 불법적으로 조성된 거액의 자금 흐름에 대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중에서도 지훈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여러 아이들의 신상 정보가 담긴 파일이었다. 그 안에는 하윤의 이름과 함께 분명히 사망으로 기록되어 있던 이지은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지은의 이름 옆에는 특정 시설을 암시하는 기호와 함께 생체 반응 미약기라는 알 수 없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지은이가 살아있었어.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다. 희망과 함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5년 동안 동생의 죽음 때문에 고통받아왔는데 그 모든 것이 거대한 거짓말이었다니. 강민주는 지은의 어깨를 토닥였다. 이것만으로는 지은이가 살아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단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김진우가 지은이를 어디로 옮겼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그들은 김진우의 신복들을 신문했지만 그들은 모두 입을 다물거나 알 수 없는 말만 반복했다. 김진우 역시 묵비권을 행사하며 철저히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 하지만 달은 달랐다. 달은 김진우의 얼굴만 봐도 격렬하게 으르렁거렸고 심지어 김진우가 가지고 있던 특정 물건에만 반응하기도 했다. 달이 김진우가 숨긴 어떤 정보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강민주는 달을 유심히 관찰했다. 달은 김진우가 사용했던 작은 USB 메모리를 보자마자 맹렬히 지저댔다. USB 메모리 안에는 암호화된 파일들이 들어있었다. 강민주는 파일들을 복구하려 애썼지만 강력한 암호화 방식 때문에 쉽지 않았다. 김진우는 자신의 악행을 철저히 숨기기 위해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했군. 강민준이 이를 갈았다. 그때였다. 달이 갑자기 지훈의 카메라를 쳐다보며 낑낑거렸다. 그리고는 카메라 렌즈에 코를 비볐다. 마치 카메라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 듯한 행동이었다. 지훈은 의아했지만 달의 행동에는 항상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카메라 메모리 카드를 꺼내 컴퓨터에 연결했다. 메모리 카드 안에는 그동안 지훈이 풍경 사진을 찍으며 무의식적으로 담아왔던 수많은 사진들이 있었다. 지훈은 사진들을 넘겨보다가 멈칫했다. 오두막을 발견하기 전 안개 낀 강변 풍경을 찍었던 사진들 중 하나였다. 사진 속 강변의 한쪽에 희미하게 낡은 배 한 척이 찍혀 있었고 배 옆에는 알 수 없는 문자가 새겨져 있었다. 이게 뭐지? 지훈이 중얼거렸다. 달은 사진 속 배를 보며 킁킁거렸다. 그리고는 강민준이 복구하려 애쓰던 김진우의 USB 메모리를 앞발로 툭툭 쳤다. 강민준은 문득 깨달았다. 이건 좌표야 김진우의 USB 안에 있는 암호화된 파일의 암호는 이 배에 새겨진 문자일 수도 있어. 강민준의 눈빛이 빛났다. 그들은 즉시 배에 새겨진 문자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배에 희미하게 새겨진 문자들은 특정 암호 체계와 일치했다. 강민준은 그 암호를 김진우의 USB에 입력했다. 놀랍게도 암호가 풀렸다. USB 안에는 김진우가 진행했던 또 다른 실험 기록과 함께 그가 아이들을 옮겼던 비밀 시설에 상세한 위치 정보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지은의 이름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다. 대상 이지은, 상태의식 불명, 위치 제3 실험실, 특이사항 신경계 손상 진행 중. 지훈은 그 문구를 보자마자 눈앞이 캄캄해졌다. 제3 실험실. 제발 지은이가 괜찮기를. 강민주는 지도를 펼쳐 USB에서 얻은 위치 정보를 확인했다. 그곳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요양원이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요양원이었지만 지하에는 김진우의 또 다른 비밀 실험실이 숨겨져 있는 곳이었다. 이곳이 김진우가 자신의 주요 실험체들을 격리하고 심각한 상태의 아이들을 옮겨놓는 장소였다. 이곳이 바로 김진우의 진짜 봉어지입니다. 지은이도 이곳에 있을 겁니다. 강민준이 말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훈은 망설였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김진우의 부하들이 지은이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지은이를 구해야 합니다. 지훈아, 너무 위험해. 저들은 무자비한 자들이다. 우리가 직접 가면 위험에 처할 수 있어. 강민준이 지훈을 말렸다. 그때 달이 지훈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끌었다. 그리고는 문 쪽을 향해 나섰다. 달의 눈빛은 간절했다. 지은이를 구해야 한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는 듯했다. 지훈은 달의 눈빛에서 강한 확신을 얻었다. 달이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지은이를 구해야 해요. 지훈은 강민준에게 말했다. 강민준은 지훈의 굳은 결심을 보고 더 이상 말릴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권총을 챙기고 지훈과 달과 함께 요양원으로 향했다. 그들은 밤이 깊어지자 요양원에 잠입하기로 했다. 요양원은 겉보기에는 고요했지만 주변에는 삼엄한 경비가 배치되어 있었다. CCTV 카메라와 경비견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다. 달, 네가 길을 안내해줘. 그리고 경비견들을 따돌려야 한다. 강민준이 달에게 말했다. 달은 강민준의 말을 알아들은 듯 낮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요양원 담장을 넘어섰다. 달은 뛰어난 후각과 청각으로 경비견들을 능숙하게 따돌렸다. 지훈과 강민준은 달의 뒤를 조용히 따랐다. 그들은 요양원 내부로 잠입하는 데 성공했다. 요양원 내부는 불이 꺼져 있었고 어둠 속에는 퀴퀴한 냄새가 진동했다. 달은 망설임 없이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을 향해 나아갔다. 계단 끝에는 또 다른 철문이 있었다. 철문에서는 희미하게 기계음과 함께 약품 냄새가 새어나왔다. 이곳이 바로 김진우의 제3 실험실이었다. 달은 철문 앞에서 멈춰서서 문을 긁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낮은 소리로 낑낑거렸다. 마치 안에 있는 지은이를 느끼는 듯했다. 지훈은 철문에 귀를 기울였다. 희미하게 들리는 숨소리. 지은이가 살아있다는 희망이 그의 마음속에서 더욱 커졌다. 강민준은 철문의 잠금 장치를 해제하려 애썼다. 그때였다.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김진우의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밀기지에 침입자가 있다는 것을 눈치챈 듯했다. 젠장 들켰어. 강민준이 소리쳤다. 부하들이 달려들었다. 강민준은 그들을 막아섰다. 지훈은 필사적으로 철문을 열려 애썼다. 다른 부하들을 향해 맹렬하게 지저대며 그들의 접근을 막았다. 달의 용감한 행동 덕분에 지훈은 철문을 여는데 집중할 수 있었다. 겨우 철문이 열렸다. 안은 어둡고 습했다. 끔찍한 화학 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지훈은 휴대폰, 손전등을 켰다. 넓은 공간에는 수많은 침대와 기계 장치들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침대 위에는 어린아이들이 누워 있었다. 대부분 의식을 잃은 채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다. 그중 한 침대에 지은이가 누워 있었다. 지은이는 창백한 얼굴로 눈을 감고 있었다. 지은아. 지훈은 지은이에게 달려갔다. 그는 지은이의 손을 잡았다. 손은 차갑고 가늘었다. 지은이는 거의 숨을 쉬지 않는 듯 했다. 강민준은 뒤에서 부하들을 막아내고 있었다. 지훈아, 빨리 지은이를 데리고 나가. 여긴 우리가 맡을게. 지훈은 지은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지은이의 몸은 너무나 가벼웠다. 그는 지은이를 데리고 통로를 통해 탈출하려 했다. 그때 또 다른 부하들이 나타나 그들의 길을 막았다. 어딜 도망가려고 한 부하가 소리치며 지훈에게 달려들었다. 달은 지훈의 앞을 막아섰다. 그리고는 부하의 팔을 맹렬하게 물어뜯었다. 부하는 고통에 신음하며 쓰러졌다. 달은 지훈과 지은이를 보호하며 길을 열었다. 그의 눈빛에는 지은이를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달은 지훈의 가족이자 지은이의 수호천사였다. 지훈은 달의 도움으로 겨우 실험실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요양원 내부에는 여전히 김진우의 부하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다. 그들은 탈출 통로를 통해 요양원 밖으로 나섰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비치는 달빛 아래 지훈은 지은이를 품에 안고 달과 함께 필사적으로 달렸다. 뒤에서는 부하들의 추격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들은 숲속을 헤치고 달렸다. 지훈은 지쳐 쓰러질 것 같았지만 지은이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이를 악물었다.
달은 지훈의 옆에서 그를 보호하며 함께 달렸다. 그때 멀리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강민준이 미리 연락한 경찰 병력이 도착한 것이 분명했다. 희망이 보였다. 그들은 마지막 힘을 다해 사이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렸다. 숲을 빠져나오자 그들은 넓은 도로변에 도달했다. 경찰차 여러 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강민준은 이미 부하들을 제압하고 경찰과 함께 도착해 있었다. 지훈은 지은이를 경찰에게 넘겼다. 지은이는 즉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지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주저앉았다. 달은 그의 품에 안겨 지쳐 잠들었다. 강민준은 지훈의 어깨를 토닥였다. 잘했다. 지훈아, 네가 해냈어. 경찰은 제3실험실로 들이닥쳐 남아있던 김진우의 부하들을 모두 체포했다. 실험실에 갇혀있던 아이들도 모두 구조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햇살 요양원의 끔찍한 진실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김진우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지하의 또 다른 비밀 통로를 통해 도주한 뒤였다. 그의 마지막 계획이었다. 강민준은 김진우의 도주 경로를 파악하고 즉시 경찰에게 알렸다. 지훈은 달을 안고 지은이가 이송된 병원으로 향했다. 지은이는 중환자실로 옮겨져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다. 지훈은 지은이의 작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지은아, 오빠가 왔어. 이제 괜찮을 거야. 달은 지은의 침대 옆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지은이를 향한 깊은 연민과 함께 알 수 없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이 모든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진우는 여전히 도주 중이었고 그의 죄를 완전히 심판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 하지만 지훈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지은이가 살아있다는 희망과 달이라는 든든한 동반자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반드시 김진우를 잡고 모든 악행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지은이가 병원으로 이송된 후 지훈은 지은의 곁을 지켰다. 지은은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했지만 맥박은 안정되기 시작했다. 지훈은 지은의 창백한 얼굴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5년 만에 다시 만난 동생은 너무나 연약해져 있었다. 그는 반드시 김진우를 잡고 지은이의 고통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달은 지은의 침대 발치에 웅크리고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지은이를 향한 깊은 연민과 함께 김진우를 향한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강민준은 김진우의 도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했다. 김진우는 최첨단 감시망을 피해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강민준은 그의 심리를 꿰뚫고 있었다. 김진우는 자신의 연구와 실험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결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강민준은 김진우가 도주하기 전 마지막으로 거액의 돈을 인출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 돈이 어떤 특정 약품을 구매하는데 사용되었다는 단서를 확보했다. 김진우는 자신의 연구를 계속할 겁니다. 새로운 시설을 구축하고 더 많은 아이들을 희생시키려 할 거예요. 강민준이 굳은 얼굴로 말했다. 그가 구입한 약품은 아마도 자신의 연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 재료일 겁니다. 그들은 약품의 출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약품은 전 세계적으로 소량만 유통되는 희귀 약품으로 특정 제약회사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었다. 강민준은 그 제약회사의 내부 정보원과 접촉했다. 정보원은 김진우가 과거에도 그 약품을 불법적으로 대량 구매하려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번에는 성공한 것이다. 그리고 정보원은 김진우가 약품 구매를 위해 한 인물을 이용했다는 단서를 제공했다.
이강석이라는 이름의 전직 제약회사 연구원이었다. 이강석은 과거 김진우와 함께 일했던 인물로 현재는 자취를 감춘 상태였다. 이강석이 김진우의 오른팔 노릇을 하고 있었군요. 강민준이 이를 갈았다. 그를 찾아내면 김진우의 다음 행방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수진은 김선우와 함께 지은의 병실을 지키며 강민준의 조사를 도왔다. 김선우는 지은의 상태를 살피며 그녀에게 필요한 의료 정보를 제공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 죄를 속죄하려는 듯 지은의 회복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지은의 병실에서 우연히 달과 김진우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달의 몸에 미세한 전자칩 흔적이 있습니다. 김선우가 달의 목덜미를 살피며 말했다. 아마 김진우가 달의 위치를 추적하거나 혹은 달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심어놓았던 것 같습니다. 수진은 경악했다. 그럼 달은 김진우의 꼭두각시였나요? 아닙니다. 칩은 오래전에 기능이 정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칩은 달이 김진우의 연구소에서 탈출한 개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합니다. 달은 김진우의 실험체 중 가장 성공적인 결과물이었을 겁니다. 뛰어난 지능과 기억력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달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증거를 가져다 줄 수 있었던 겁니다. 김선우가 말했다. 어쩌면 김진우는 달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감시하거나 특정 행동을 지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달의 기억 속에서 김진우의 비밀 아지트에 대한 단서를 찾기로 했다. 김선우는 달에게 특정 약품 냄새를 맡게 하거나 김진우의 음성을 들려주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다. 달은 반응을 보였지만 직접적인 위치를 알려주지는 못했다. 하지만 달은 김진우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특정 그림을 그리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펜을 물고 종이에 알 수 없는 선들을 그리는 모습이었다. 달이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수진이 놀라 소리쳤다. 강민준은 달이 그린 그림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림은 난해했지만 자세히 보니 특정 건물의 윤곽과 주변 지형의 특징을 담고 있는 듯했다. 강민준은 그 그림이 김진우의 새로운 아지트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강석의 행적과 달이 그린 그림을 종합하여 김진우의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예상은 적중했다. 이강석은 김진우의 자금으로 서울 외곽의 오래된 요새 같은 건물을 비밀리에 매입하고 있었다. 달이 그린 그림 속 건물과 흡사했다. 그곳은 과거 군사시설로 사용되던 곳으로 주변이 숲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고립된 장소였다. 김진우가 자신의 연구를 외부의 방해 없이 진행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이곳이 김진우의 마지막 아지트입니다. 지은이를 완전히 치료하고 자신의 연구를 완성하려는 목적일 겁니다. 강민준이 말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강민준은 경찰 특공대와 함께 요새를 습격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김진우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요새 주변에는 고성능 감시 장비와 함께 수십 명의 무장한 경비원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정면 공격은 위험했다. 강민준은 잠입 작전을 계획했다. 그는 지훈과 달에게 함께 침투할 것을 제안했다. 달의 능력이 필요한 순간이었다. 너무 위험합니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수진이 말했다. 하준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강민준은 수진의 강한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그들은 밤이 깊어지자 요새로 향했다. 요새 주변은 어둠 속에서도 삼엄한 경비가 이어졌다. 달은 앞장서서 요새 주변의 경비 시스템을 우회하고 경비원들의 순찰 경로를 파악했다. 그의 뛰어난 감각은 그들을 위험에서 벗어나게 했다. 그들은 요새 내부로 잠입하는 데 성공했다.
요새 아는 미로처럼 복잡했다. 달은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고 망설임 없이 특정 복도로 향했다. 복도 끝에는 굳게 닫힌 철문이 있었다. 문틈으로 희미하게 화학약품 냄새와 함께 기계음이 들려왔다. 이곳이 바로 김진우의 마지막 실험실이었다. 달은 철문 앞에서 낑낑거렸다. 그리고는 문을 긁기 시작했다. 안에서 희미하게 아이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강민주는 철문의 잠금 장치를 해제하려 애썼다. 그때였다. 등 뒤에서 경비원들이 나타났다. 침입자다. 경비원들이 총을 겨누며 달려들었다. 강민주는 재빨리 몸을 날려 수진과 달을 보호했다. 총성이 울렸다. 강민준의 팔에 총알이 스쳤다. 그는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쓰러졌다. 강 형사님, 수진이 소리쳤다. 경비원들은 지훈과 달에게 달려들었다. 지훈은 필사적으로 철문을 열려 애썼다. 달은 경비원들을 향해 맹렬하게 지저대며 그들의 접근을 막았다. 달의 용감한 행동 덕분에 지훈은 철문을 여는데 집중할 수 있었다. 겨우 철문이 열렸다. 안은 어둡고 음산했다. 수많은 기계 장치들과 함께 유리관 안에 갇힌 아이들이 보였다. 아이들의 몸에는 수많은 선들이 연결되어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김진우가 흰 가운을 입고 광기 어린 눈으로 아이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이강석이 서 있었다. 결국 여기까지 왔군. 어리석은 것들. 김진우가 싸늘하게 말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나의 위대한 연구는 이제 곧 완성될 것이다. 너희는 그저 실패작들을 지켜보게 될 거야. 지훈은 실험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유리관 안의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중 한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아이는 하윤이었다. 하윤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희미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하윤의 옆에는 또 다른 유리관이 있었다. 그 안에는 지은이가 누워 있었다. 지은아, 하윤아. 지훈은 유리관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김진우는 비웃듯이 말했다. 그 아이들은 이제 나의 소유물이다. 내 연구의 완성을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때 달이 김진우에게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달은 김진우의 다리를 물어뜯었다. 김진우는 고통에 신음하며 쓰러졌다. 달은 김진우의 옆에 놓여있던 작은 리모컨을 맹렬하게 물어뜯었다. 리모컨은 산산조각났다. 이 빌어먹을 개가. 김진우가 소리쳤다. 그는 달을 발로 걷어차려 했다. 그 순간 수진이 김진우에게 달려들어 그의 팔을 붙잡았다. 이 악마 같은 놈 아이들에게서 떨어져 김진우는 수진을 뿌리치고 달을 향해 다시 발을 뻗었다. 그때 강민준이 쓰러진 몸을 이끌고 김진우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김진우를 붙잡고 몸싸움을 벌였다. 그 사이 지훈은 유리관을 부수고 지은이와 하윤이를 구출하려 했다. 강민준 내놈이 감히 나의 연구를 방해하다니. 김진우가 소리쳤다. 김진우는 마지막 발악을 하며 강민준에게 알 수 없는 약물을 주사하려 했다. 그 순간 달이 김진우의 팔을 다시 물어뜯었다. 약물은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김진우는 분노에 찬 눈으로 달을 노려보았다. 이젠 정말 끝장을 봐야겠군. 김진우가 소리쳤다. 그는 숨겨두었던 나이프를 꺼내 달을 향해 휘둘렀다. 날카로운 나이프가 달의 몸을 갈랐다. 달은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쓰러졌다. 피가 달의 황금빛 털을 붉게 물들였다. 지훈은 오열했다. 달아, 달아. 하지만 달은 마지막 힘을 다해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고통, 그리고 그를 향한 변함없는 충성이 담겨 있었다. 달은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그리고는 지훈의 손을 핥았다. 달의 몸에서 마지막 온기가 사라졌다. 지훈은 달의 차가워지는 몸을 붙들고 통곡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김진우의 죄를 세상에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고 맹세했다. 그때 요새 외부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강민준이 미리 연락해 둔 것이었다. 경찰 특공대가 요새 안으로 들이닥쳤다. 김진우와 이강석, 그리고 남아있던 경비원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유리관에 갇혀있던 아이들도 모두 구조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지은이와 하윤이도 즉시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지훈은 달의 시신을 품에 안고 요새를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굳건했다. 달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보호하고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달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었다. 이 모든 악행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다짐하며 지훈은 달과 함께 어둠 속을 걸었다. 달의 희생은 지훈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에게 강렬한 의지를 불어넣었다. 그는 달의 시신을 품에 안고 병원으로 향했다. 지은이와 하윤이는 중환자실로 옮겨져 위독한 상태였다. 수많은 아이들이 김진우의 소나귀에서 고통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지훈의 심장을 짓눌렀다. 강민준은 김진우와 이강석을 비롯한 모든 공범들을 체포하고 요새에서 발견된 증거물들을 압수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김진우의 마지막 아지트에서 끔찍한 진실을 마주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생체 실험 기록, 장기 적출 도구, 그리고 불법 장기 매매에 관련된 계약서와 자금 흐름까지 모든 것이 상상을 초월하는 잔혹함이었다. 특히 지은이와 하윤이의 병상 기록에는 김진우가 인체 실험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두 아이에게 특별히 고안된 약물을 투여하고 의도적으로 신경계를 손상시켰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김진우는 자신의 연구를 위해 아이들의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유린했던 것이다. 강민준은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언론과 검찰에 제출했다. 기자회견은 충격과 경악 그 자체였다. 지훈은 달의 유골함을 품에 안고 기자회견장에 나타났다. 그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진실을 향한 굳건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달이라는 한 영웅적인 개가 목숨을 바쳐 지켜낸 진실입니다. 강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기자들에게 말했다. 김진우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입니다. 그는 자신의 광기 어린 연구를 위해 무고한 아이들을 납치하고 생체 실험을 자행했습니다. 제 동생 지은이도, 그리고 수많은 다른 아이들도 그의 잔인한 희생양이었습니다. 지훈은 달의 유골함을 들고 앞으로 나섰다. 이 달이라는 개는 저의 가족이자 제 동생 지은이의 수호 천사였습니다. 달은 김진우의 실험체였지만 그는 인간보다 더 강한 의지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진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달은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지키다 희생되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격앙되었다. 저는 이 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김진우와 그의 공범들이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땅에 저의 동생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훈은 기자들에게 달이 찍힌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오두막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상처투성이 모습부터 자신과 함께 김진우를 추적하던 용감한 모습, 그리고 지은이의 침대 곁을 지키던 충성스러운 모습까지 달의 이야기는 모든 이의 심금을 울렸다. 기자회견은 전국을 뒤흔들었다. 햇살 요양원 사건은 단순한 아동 학대 사건이 아닌
인류의 윤리적 한계를 넘어선 끔찍한 범죄로 인식되었다. 여론은 들끓었고 국민들은 김진우와 그의 공범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경찰과 검찰은 여론의 압력에 힘입어 전례 없는 대규모 수사를 진행했다. 김진우와 관련된 모든 고위층 인사들과 공범들이 줄줄이 체포되었다. 재판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진우는 법정에서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연구가 인류를 위한 위대한 진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달을 비롯한 실험체들이 단순한 도구에 불과했으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 역시 필요하기였다고 강변했다. 그의 뻔뻔하고 광기 어린 태도는 방청객들을 분노케 했다. 하지만 검찰은 강민준이 수집한 증거와 달의 활약이 담긴 영상 자료, 그리고 김선우의 용기 있는 증언을 바탕으로 김진우의 모든 혐의를 명백히 입증했다. 특히 달이 김진우의 마지막 아지트에서 나이프에 찔려 쓰러지면서도 지훈과 지은이를 보호하려 했던 영상은 법정 안모든 이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다. 달의 희생은 단순한 개 한 마리의 죽음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잔혹함에 맞선 숭고한 저항으로 기록되었다. 수지는 지은이의 상태가 조금이라도 호전될 때마다 법정에 나와 증언했다. 그녀는 하준을 안고 지은이의 고통을 생생하게 증언하며 김진우의 죄를 낱낱이 고발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증언은 배심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길고 길었던 재판 끝에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김진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강석을 비롯한 주요 공범들 역시 중형을 선고받았으며 김진우에게 자금을 대고 비호했던 고위층 인사들도 모두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햇살 요양원과 김진우의 비밀연구소는 완전히 폐쇄되었고 피해를 입은 모든 아이들과 가족들에게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약속되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법정 안은 뜨거운 박수 소리와 함께 감격의 눈물바다가 되었다. 지우는 달의 유골함을 꽉 움켜쥐었다. 달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 지은이와 하윤이의 억울함이 풀렸다. 강민주는 지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얼굴에도 안도의 미소가 번졌다. 지은이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지만 김진우의 약물 투여로 인해 신경계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어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하윤이 역시 오랜 기간의 실학험으로 인해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남았다. 지우는 매일 지은이와 하윤이의 병실을 찾아 아이들을 돌보았다. 김선우는 의사로서 두 아이의 재활치료를 전담했다. 그는 과거의 죄를 속죄하려는 듯 진심으로 아이들의 회복을 빌었다. 지은이는 천천히 재활치료를 시작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는데 특별한 재능을 보였다. 특히 그녀의 그림 속에는 항상 달이 등장했다. 밝게 웃는 달, 자신을 보호하는 달, 그리고 자유롭게 뛰어노는 달의 모습이었다. 지우는 지은이의 그림 속에서 달의 영혼이 살아 숨 쉬고 있음을 느꼈다. 강민주는 이 사건으로 인해 잃었던 명예를 되찾았다. 그는 경찰 복귀를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 그는 지훈과 함께 하준이, 지은이, 그리고 다른 피해 아이들의 회복을 돕는 일에 전념하기로 했다. 그의 사설 탐정사무소는 이제 단순한 탐정사무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파헤치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정의의 보루가 되었다. 수지는 하준의 곁을 지키며 작은 카페를 열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여름이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을 만들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그녀의 카페는 햇살 요양원 사건 피해 아동들의 재활기금 마련을 위한 기부처가 되었다. 수지는 더 이상 과거의 고통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하준과 함께
그리고 여름이의 정신을 이어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 그들의 삶에는 잔잔한 평화가 찾아왔다. 지우는 여전히 풍경 사진을 찍었지만 그의 렌즈에는 이제 희망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는 달의 유골함을 늘 자신의 곁에 두었다. 달은 그의 영원한 동반자이자 삶의 이유가 되었다. 진실은 밝혀졌고 정의는 실현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달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었다. 달은 영원히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는 영웅으로 남을 것이다. 김진우와 그의 공범들이 모두 법의 심판을 받고 잔혹했던 햇살 요양원의 진실이 만천해 드러나면서 길었던 악몽은 비로소 끝이 났다. 이지우는 동생 지은이를 되찾았고 수지는 아들 하준이를 지켜냈다. 강민주는 정의를 구현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그리고 이 모든 기적의 중심에는 달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다. 지은이와 하윤이는 꾸준히 재활 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이었다. 비록 하반신 마비라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지은이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생기 넘치고 밝아졌다. 지우는 매일 지은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재활을 도왔다. 지은은 그림 그리기에 재능을 보였고 특히 달과 관련된 그림을 많이 그렸다. 그림 속 달은 언제나 활기차고 행복한 모습이었다. 지우는 지은의 그림을 보며 달이 영원히 그들의 곁에 살아 숨 쉬고 있음을 느꼈다. 하윤이 역시 지은과 함께 재활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김선우는 두 아이의 주치의로서 물심양면으로 그들을 도왔다. 그의 헌신적인 태도는 과거의 죄를 속죄하려는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지우는 달의 유골함을 항상 자신의 작업실에 두었다. 작업실 한쪽 벽면에는 달의 사진들과 그가 달과 함께했던 추억들이 가득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의 사진 속에는 이제 희망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는 달의 희생을 잊지 않고 세상의 모든 약한 존재들을 위한 목소리가 되기로 결심했다. 지우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햇살 요양원 사건의 진실과 달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는 전 세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수지는 하준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작은 그림책 카페를 열었고 그곳에서 여름이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을 만들어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했다. 하준이와 여름이의 특별한 이야기라는 제목의 그림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수익금은 모두 햇살 요양원 사건의 피해 아동들과 다른 장애 아동들을 돕는 데 사용되었다. 수진의 카페는 단순한 카페가 아니었다. 그곳은 아픔을 치유하고 서로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다. 강민주는 경찰 복귀를 거부하고 사설 탐정으로 활동을 이어갔다. 그는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파헤치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약자들을 돕는데 자신의 남은 인생을 바쳤다. 그의 탐정사무소는 이제 진정한 정의를 구현하는 곳으로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는 지훈과 수진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강민준에게도 달의 희생은 큰 의미를 남겼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갇히지 않았다. 달의 용기는 그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었다. 시간이 흘러 하준이와 지은이는 초등학생이 되었다. 하준이는 휠체어 농구팀에 가입하여 활발하게 활동했다. 그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는 주변 친구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었다. 지은이는 휠체어를 타고 학교에 다녔지만 그림 그리기에 대한 열정은 누구보다 뜨거웠다. 그녀의 그림은 점차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녀는 장애를 극복한 어린 예술가로 인정받았다. 그녀의 그림 속에는 항상 달이 함께했다. 달은 그들의 영원한 수호천사였다. 어느 날 지훈,
수진, 강민준. 그리고 하준이와 지은이는 다시 강변에 버려진 오두막이 있던 자리로 향했다. 그곳은 이제 깨끗하게 정돈되어 작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었다. 공원 한가운데에는 달을 기리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다. 기념비에는 영원히 기억될 영웅, 달이라는 글귀와 함께 달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다. 지은이는 휠체어를 타고 달의 동상 앞에 섰다. 그녀는 작은 손으로 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달아, 보고 싶어. 내 덕분에 오빠도, 나도, 그리고 하준이도 행복하게 살고 있어. 고마워. 하준이도 동상 옆에 앉아 달의 발을 쓰다듬었다. 달 형아, 우리 이제 안 아파요. 형아 덕분에. 지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달의 동상을 바라보았다. 달은 단순히 개가 아니었다. 그는 이 모든 비극을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준 기적이었다. 수진은 지은의 옆에 서서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삶에는 이제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강변에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강물은 잔잔하게 흘러갔다. 그들의 삶은 폭풍우가 지난 뒤 찾아온 새벽처럼 밝고 평화로웠다. 달의 울부짖음으로 시작된 비극은 달의 숭고한 희생과 그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결국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감동적인 서사시로 마무리되었다. 달은 비록 육신은 사라졌지만 그의 영혼은 지훈과 지은, 하준, 그리고 수진의 삶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며 그들을 지켜줄 것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강변의 바람처럼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